지금으로부터 1년 후, 내가 가슴에 묻은 이 비밀인 한편의 혼 가문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될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비극의 시작은 1년 전, 내가 25의 순진한 새댁이었던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땐 나 역시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내 이름은 서연, 올해 25이다. 내 고향은 당끝마을로 유명한 전라남도 해남의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 사람들은 척박한 땅에서 묵묵히 일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데 익숙했다. 나는 22살에 결혼했다. 남편 민준 씨는 나보다 3살 많은 순박하고 성실한 남자였다. 그는 내 첫사랑이었고 평생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마을 사람 몇몇을 초대해 조촐하게 치른 결혼식 후 우리는 시부모님이 계신 낡은 기와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어머님은 일찍이 큰딸내 손주를 봐주시러 서울에 올라가 계셨기에 집에는 말수가 적고 늘 표정이 돌처럼 굳어있는 아버님, 박진태 씨가 유일한 어른이었다. 나는 그분이 무서웠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나를 쳐다볼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껴야만 했다. 결혼하고 반년쯤 지났을까? 민준 씨가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서울에서 큰 건설 현장 일이 있는데 보수도 두둑하고 장기 계약도 가능하다는 솔깃한 제안이었다. 우리는 밤새 의논했다. 나는 그가 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시골에서의 삶은 너무나 팍팍했다. 밭농사만으로는 젊은 부부들이 먹고 살기에도 벅찼고 나중에 아이라도 생기면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다. 민준 씨는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서연아, 잠깐만이야. 딱 1년만 고생해서 돈 모으면 우리 그때 서울에 집 얻어서 같이 살자. 그땐 너 아무 고생 안 시킬게. 나는 애써 서운함을 감추며 웃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 순간의 선택이 내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모든 궤도를 송두리째 벗어나게 만드는 시발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사흘 후 민준 씨가 떠났다. 넓은 집은 순식간에 텅 비고 차가워졌다. 이제 이 집에는 나와 아버님, 어색하기 짝이 없는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처음 며칠간 아버님은 여전히 나와 거리를 두었다.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집안을 청소하고 장에 다녀와 저녁을 짓는 일상을 반복했다. 삶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지만 곧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시선들, 설거지를 하거나 마당을 지날 때 스치는 우연을 가장한 손길들, 그리고 매일 밤 누군가 내 방문 밖에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듯한 기분 나쁜 감각. 나는 그것이 1년간 이어질 끔찍한 악몽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품게 될 비밀이 이 가문을 통째로 무너뜨릴 폭탄이 되리라는 것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예민한 탓이라 생각했다. 시아버지와 단둘이 남겨진 어색하고 고요한 분위기가 나를 망상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다. 특히 내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밤 시간이 되면 그 느낌은 극에 달했다. 내 방은 부엌 바로 옆에 있었고 낡은 나무 문은 안에서 빗장을 걸어 잠그는 방식이었다. 밤 9시쯤 되면 나는 어김없이 문을 걸어 잠갔다. 하지만 그 후로도 한참 동안 시계추처럼 규칙적으로 내 방문 앞을 서성이는 느릿한 발소리를 들어야 했다. 처음에는 아버님이 물을 마시러 나오셨거나 약을 찾으러 부엌에 오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발소리는 부엌으로 향하지 않고 내 방문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어느 날 밤 나는 일찍 잠든 척 불을 끄고 숨죽여 누워 있었다. 10시가 넘었을까? 어김없이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내 방문 앞에서 멈췄다. 나는 숨을 참았다.
며칠 전부터 베개 밑에 숨겨둔 작은 방망이를 손에 꽉 쥐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문틈 아래로 손전등 불빛이 슥 비쳐 들어왔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불빛은 한참 동안 방 안을 훑다가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대청마루를 지나가는데 아버님이 차를 마시고 계셨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태연한 얼굴이었다. 그가 불쑥 물었다. 요새 잠은 잘 자냐?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왜 저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뭐, 그럭저럭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내가 시선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일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그 순간 나는 명확히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며느리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버님을 피하기 시작했다.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창문의 커튼까지 빈틈없이 쳤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식사 시간을 늦추기도 했다. 하지만 운명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어느 날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고 집이 정전되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양초를 찾고 있을 때 아버님이 등 뒤에서 불쑥 나타났다. 놔둬라. 아버지가 할 테니 넌 매사에 덤벙대잖니. 나는 화들짝 놀랐다. 나와 그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그의 옷에 밴 담배 냄새와 땀 냄새가 훅 끼쳐왔다. 나는 뒷걸음질 치며 자리를 피할 핑계를 찾으려 했다. 그 순간 그가 내 손목을 덥석 잡았다. 나는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놓아주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시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노골적인 욕망과 낯선 광기로 번들거렸다. 나는 온몸을 떨며 애써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었다. 아, 아버님. 창문에 비가 들이치는지 보러 가야겠어요. 나는 힘껏 손을 부리치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천둥 번개가 쉴 새 없이 내리쳤다. 그리고 빗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침 내가 잠들기를 원치 않는다는 듯이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노크 소리는 비록 작았지만 마치 내 인내심을 시험하듯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이어졌다. 동틀 무렵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나서야 나는 겨우 몸의 긴장을 풀 수 있었다. 하지만 잠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리 없이 울기 위해서였다. 나는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말할 사람이 없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작은 위로라도 얻고 싶었지만 그는 연일 바쁘다는 메시지만 남길 뿐이었다. 내가 보낸 장문의 메시지에는 답장이 없었다. 며칠 후 아버님은 다시 예전처럼 과묵하고 무뚝뚝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만약 내가 직접 겪지 않았다면 모든 것인 애 상상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아내 무언가는 알고 있었다. 그는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결국 최악의 순간은 찾아왔다. 10월 초,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가벼운 몸살 기운에 온몸이 쑤시고 눈앞이 흐릿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약을 먹은 뒤 일찍 방에 들어가 누웠다. 평소처럼 문은 단단히 걸어 잠갔다. 언제 잠들었는지 모른다.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휴대폰 손전등 불빛이 내 눈을 정통으로 비추고 있었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크고 거친 손이 내 입을 틀어막았다. 나는 미친 듯이 발버둥 쳤지만 귓가에 아버님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이 집안, 동네 망신거리 되는 거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였다.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 그가 내 방문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왔다. 그는 나를 강간했다.
내가 신혼 초남편과 함께 눕던 바로 그 침대 위에서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할퀴었지만 당신의 힘은 젖은 종이 한 장처럼 무력했다. 나는 어둡고 차가운 심연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기분이었다. 모든 비명이 공포에 막혀 목구멍 안에서 맴돌았다. 나는 소리칠 수 없었다. 아무도 들을 수 없을 것이고 설령 듣는다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는 태연하게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누구한테든 입 여는 날엔 내가 널 유혹했다고 말할 거다. 난 잃을 게 없지만 넌 모든 걸 잃게 될 게야.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을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누워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침대 시트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그날 밤 내 안에 무언가가 죽었다. 남은 것은 텅 빈 껍데기뿐이었다. 사흘 후 나는 가벼운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머리가 핑 돌았다. 최악의 상황은 아닐 거라고 애써 부정했지만 내 몸의 변화를 스스로는 속일 수 없었다.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을 때 나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나는 임신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내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뱃속의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그 끔찍한 밤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생긴 결과물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매일같이 마주해야 했다. 나는 아버님이 나를 쳐다보던 그 눈빛들을 떠올렸다. 단순한 며느리를 향한 시선이 아니었다. 노골적인 욕망이 담긴 눈빛. 내가 애써 피하려 했던 의도적인 신체 접촉. 그리고 결국 힘으로 나를 짓눌렀던 그 밤. 나는 내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 믿었던 집안에 감금된 죄수나 다름없었다. 시아버지. 한때는 든든한 가장이라 믿었던 그 남자는 이제 내 고통과 공포의 가장 큰 원천이 되었다. 나는 매일같이 그의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며 진실을 숨기고 침묵을 지켰다. 멀리 있는 남편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가 알게 되었을 때의 고통이, 그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이 알려졌을 때 가정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공포가 내 입을 막았다. 하지만 이 비밀은 나를 서서히 갉아먹었다. 입덧으로 헛구역질이 날 때마다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눈물은 안으로만 삼켜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이 가정을 지켜야 할까? 아니, 나 자신이라도 지킬 수 있을까? 아이를 지우는 것도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내 뱃속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을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아무 죄도 없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아이의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미어졌다. 어느 날 아버님이 내게 다가와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순리대로 살면 되는 게야. 이 집안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 아이는 내 핏줄이고 너는 이 집안의 사람이다. 그 말은 나를 소름 끼치게 했다. 내 안에서는 격렬한 반항심이 들끓었지만 나는 그의 말에 순종하는 척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두려움과 자책감 속에서 어두운 나날을 보냈다. 언젠가 이 기밀이 밝혀질 것이고 그날이 오면 내 가정, 내 남편, 그리고 나 자신까지 모든 것이 사라지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임신 사실을 아무리 숨기려 애써도 몸의 변화는 숨길 수 없었다. 배가 점점 불러오고 걸음걸이도 무거워졌다. 얼굴에는 기미가 끼기 시작했고 그 변화는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버님 역시 그 사실을 의식했는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그는 마치 나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듯 내가 혼자 있을 때면 어김없이 나타났다.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내 건강과 일상에 대해 자상하게 물었다. 나는 애써 밝은 척하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거짓말했지만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듯했다. 그는 수화기 너머로 말했다.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너무 힘들면 말해. 바로 내려갈게. 나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울면서 제발 멀리 가지 말라고, 나를 이 지옥에 혼자 두지 말라고 애원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은 목구멍에서 맴돌 뿐이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요, 여보라고 속삭였다.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머릿속은 끊임없는 자책감으로 가득 찼다. 만약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면 그는 나를 믿어줄까? 이 끔찍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줄까? 아니면 이것이 우리 결혼의 끝이 될까? 한편 마을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이 나를 옥죄었다. 몇몇 동네 아주머니들은 노골적으로 박서방네 새댁이 배가 불러오던데 네 집 자식인지 몰라라며 쑥덕거렸다. 시어머니 역할을 대신하던 큰 시누이에게도 소문이 들어갔는지 전화로 내 안부를 묻는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나는 마치 유리 상자 안에 갇힌 기분이었다. 사방이 의심의 눈초리와 날선 말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벗어날 수도, 진실을 밝힐 용기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에 갔다가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다. 글쎄, 그 집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파다해. 남편은 서울 가서 돈 버느라 등골이 휘는데 집에서는 쯧쯧. 나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이 마을, 이 가정, 나를 짓누르는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하지만 내겐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 나는 아이를 버릴 수도, 포기할 수도 없었다. 내 안의 작은 부부는 남편이 곧 돌아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 주리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내가 뒤뜰에서 힘들게 빨래를 널고 있는데 익숙한 그림자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고개를 돌린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남편, 민준 씨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돌아온 것이다. 그는 손에 캐리어를 든 채 서 있었다. 몇 달간의 고된 노동에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랐다. 기뻐해야 할까? 두려워해야 할까? 아니면 공포에 떨어야 할까? 내 배는 이제 누가 봐도 만삭에 가까웠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그는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내 불룩한 배에 멎었다. 그는 무언가 힘든 것을 삼키려는 듯 침을 꿀꺽 삼키더니 힘겹게 물었다. 임신했어.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발치까지 떨어지는 듯 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감출 수가 없었다. 그는 예전처럼 나를 안아주지도, 다른 아빠들처럼 내 배에 손을 얹어주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침묵할 뿐이었다. 그날 밤, 숨 막히는 저녁 식사가 끝나고 그는 나를 방으로 불렀다. 이제 서울 생활 정리하고 근처에서 일하려고. 얼마 전에 엄마한테 내가 몸이 안 좋다는 얘기 들었어. 그런데 왜 임신했다는 말은 안 했어? 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지. 나는 우물쭈물했다. 그냥 당신 걱정할까봐 언제 생긴 건지 저도 잘 몰라서. 그는 나를 아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 같은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내 배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이 아이가 내 아이였으면 좋겠다. 만약 아니라면. 그의 미처 끝맺지 못한 말은 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남자의 직감이었을까?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울면서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아버님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남편의 존재는 아버님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는 말이 더 없어졌고 아들의 시선을 애써 피했다.
특히 나를 통제하려 들던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단지 겉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밤, 나는 남편이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소리에 잠이 깼다. 그는 아버님이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제사상 서랍을 몰래 열고 있었다. 궁금증에 사로잡힌 나는 조용히 그 뒤를 쫓았다. 그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뭔가 이상해. 아버지는 왜 이런 걸 숨겨두신 거지? 그가 찾아낸 것은 내 이름으로 된 낡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이었다. 하지만 아버지 이름란은 비어 있었다. 그 서류는 분명 내가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인데 아마도 아버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해 가져갔던 모양이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밤사이의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를 보는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사랑과 의심, 그리고 고통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다. 나는 그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 역시 진실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기고 있었다. 나는 남편이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뱃속 아이의 안전까지 걱정되기 시작했다. 아버님 같은 사람이 궁디에 몰리면 또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이후 남편 민준 씨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묵해졌다. 그는 더 이상 내게 다정하게 말을 걸지도 않았고 뱃속 아이에 대한 기대감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끔찍한 비밀을 눈치챘지만 확신할 증거가 없어 괴로워하는 사람 같았다. 그날 오후 내가 방에서 쉬고 있을 때였다. 안방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씨와 아버님의 대화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넘쳤다. 아버지,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서울에 가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서연이랑 자주 집에 계셨어요. 있었다. 그게 뭐 잘못됐냐? 이 집 식구들 다 일 나가는데 임신한 며느리 혼자 둘 수 없어서 애가 집도 보고 도와준 게다. 도와주신 거예요. 아니면 무언가 숨기고 계신 거예요.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방문 뒤에서 숨을 죽였다.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민준 씨가 초음파 사진 뭉치를 탁자 위로 내던졌다. 이건 외아버지 제사상 서랍에 들어있습니까? 이건 제 아내, 서연이의 진료 기록입니다. 다른 사람 것도 아니고요. 아버님은 서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그는 부인도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냉랭하게 말했다. 지금 내 애비를 의심하는 게냐? 민준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제 아내에게 손대셨습니까?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버님이 아들의 뺨을 후려친 것이다. 내 놈이 멀리 일하러 가서 마누라를 내팽개쳐 놓고 이제 와서 애비한테 누명을 씌워? 내가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젠 못 참겠다. 나는 방 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차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내가 배신한 남편과 마주할 용기가 없었고 그 뒤에 이어진 아버님의 고함과 집기가 부서지는 소리가 두려웠다. 나는 민준 씨가 거칠게 밖으로 나가는 발소리를 들었다. 곧이어 대문이 쾅 닫혔다. 그는 칠흑 같은 밤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나는 그를 따라 달려가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이 가정은 나와 영원히 숨길 수 없는 더러운 비밀 때문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아버님이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채 방으로 들어왔다. 거봐라. 내가 오래 못 갈 거라고 했지. 이제 이 집안 다 끝장이야.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제 아이를 이런 거짓 속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배를 감싸 안았다. 눈물이 차가운 마룻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도망칠 생각을 했다.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하지만 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일 당장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나는 홀로 떠날 수 있을까? 민준 씨와 아버님의 끔찍한 다툼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다. 집안 공기는 숨막힐 듯이 무거웠다. 민준 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아버님은 내 시선을 피하며 절대적인 침묵을 지켰다. 나는 매 순간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았다. 그때 또 다른 변수가 닥쳐왔다. 서울에 계시던 어머님, 홍 여사님이 갑자기 돌아오신 것이다. 그녀는 시골에서 가져온 선물 꾸러미를 들고 대문으로 들어서며 밝게 외쳤다. 나왔다. 우리 이쁜 며느리, 배 많이 불렀겠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님은 나를 친달처럼 아껴주시고 늘 나를 믿어주셨던 분이었다. 어머님은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내 배를 쓰다듬었다. 어머나, 몇 달 만에 이렇게 배가 나왔어? 우리 손주 맞지? 나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방에서 아버님이 나왔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아내가 내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순간 흠칫 멈칫했다. 어머님은 웃으며 말했다. 여보, 나왔어요. 듣자 하니 우리 아들 민준이도 내려왔다면서요? 민준이는 어디 갔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은 짧게 대답했다. 밖에 나갔다. 며칠 있다 올 게다. 하지만 어머님은 쉽게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게로 고개를 돌리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무슨 일 있니? 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나는 두 손을 꽉 쥐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용기를 잃었다. 그날 밤 내가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다. 거실에서 어머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을 엿보았다. 어머님은 민준 씨가 식탁 위에 두고 갔던 초음파 사진을 들고 있었다. 이 서류는 뭐예요? 왜 아버지 이름이 비어 있죠? 그리고 이 진료 날짜는 민준이가 아직 서울에 있을 때잖아요. 아버님은 여전히 침묵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어머님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말을 해봐요. 설마 이 아이가. 그녀는 차마 말을 끝맺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나에게로 향했다. 마치 머릿속에 흩어진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진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님이 버럭 소리쳤다. 그만해. 이미 벌어진 일이야. 누굴 탓해. 세상에 당신이 날 죽였어. 이 집안을 다 죽였다고. 어머님은 통곡하며 자신의 가슴을 연신 내리쳤다. 나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빌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 쥔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에 잠겼다. 그 침묵은 진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불길한 전조였다. 어머님의 분노와 통곡이 있은 지 사흘 후 민준 씨가 돌아왔다. 예고도 없이 짐도 없이 아내를 안아주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손에 서류 봉투 하나를 든 채 싸늘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즉시 정적에 휩싸였다. 남편, 아들, 그리고 모든 것을 폭로할 준비가 된 한 남자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민준 씨는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나와 아버님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내의 머리카락, 아버지의 머리카락, 그리고 어머니의 혈액 샘플까지 채취했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를 받아왔어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아버님은 눈을 가늘게 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준 씨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부서질 듯 메마른 목소리로 도박도박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왔다. 유전자 검사 결과 의뢰인 박서연의 뱃속 태아는
의뢰인 박진태와 친자 관계가 성립될 확률 99.99%, 부자 관계가 확실시됨.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아 통곡했다. 아버님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방에서 나온 어머님은 무언가를 직감한 듯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그녀는 허수아비처럼 서 있다가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세상에, 어떻게 당신이 당신 며느리인데. 민준 씨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미래를 위해 멀리 가서 일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내 아내와 내 친아버지에게 배신할 기회를 만들어준 꼴이 될 줄은 몰랐지. 나는 울부짖었다. 민준 씨, 제발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강요당했어요.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정말 수백 번도 더 고백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안 했잖아. 당신은 침묵을 선택했어. 내가 몇 달 동안 헛된 희망을 품게 만들었고 내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믿게 만들었어. 그때 아버님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 잘못이다. 이 아이는 끝까지 저항했다.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민준 씨는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래요?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입니까? 어떻게 아들에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님은 넋나간 사람처럼 흐느껴 울었고 나는 배를 감싼 채 죄악 속에서 꿈틀거리는 아이의 태동을 느꼈다. 민준 씨는 뒤로 물러서며 서류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다. 누구도 때리지 않을 겁니다. 난 미치광이가 아니니까. 하지만 난 이 집을 떠날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 중 누구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는 단호하게 돌아서서 걸어 나갔다. 나는 그를 따라 달려가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다리가 풀리고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했던 남편, 안식처였던 가정,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민준 씨가 DNA 검사 결과지를 들고 떠난 후 집안에서는 누구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이미 차가웠던 집은 이제 숨막히는 침묵의 공간이 되었다. 나는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자리에 누워 식사도 말도 거부하셨다. 아버님은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애썼다. 그는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나를 산부인과에 데려다 주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언제나 뼛속까지 사무치는 후회가 어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어떤 밤에는 그가 툇마루에서 홀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담배 연기 사이로 억눌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민준 씨는 모든 연락을 끊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SNS 계정도 삭제했다. 그는 가족의 삶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 어머님은 매일 수십 번씩 내게 물었다. 민준이한테 연락 안 되니? 제발 돌아오라고 좀 해줘. 하지만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에게 말을 건넬 수 있을까? 나는 배신자였고 이 가정을 벼랑 끝으로 내몬 장본인이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나는 익명의 번호로부터 짧은 문자 메시지를 한 통 받았다. 나 괜찮아. 찾지 마. 나는 민준 씨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더 이상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니었다. 배는 점점 불러왔다.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가 아이 아빠에 대해 물으면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졌다. 어느 날 내가 부엌에 멍하니 앉아 있을 때였다. 어머님이 힘겹게 걸어와 내 앞에 앉으셨다. 그녀는 내게 돈 봉투 하나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다. 아이 낳거든 그 아이 데리고 이 집을 떠나거라. 이젠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집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한 지붕 아래서 살 수는 없어. 나는 어머님의 품에 안겨 통곡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밀어냈다. 울지 마라. 나도 이제 늙어서 심장이 약하구나. 넌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 그날 이후
나는 내게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집은 이제 붕괴의 날만을 기다리는 폐허나 다름없었다. 내가 진통을 시작한 날은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나를 병원으로 데려다 준 사람은 아버님 뿐이었다. 어머님은 집에서 일어서지도 못한 채 무언가를 되돌리고 싶다는 듯 밤새도록 두 손을 모으고 기도만 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님은 말이 없었다. 차가 신호등에 멈췄을 때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님 후회하세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고 차가 다시 출발하고 나서야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숨 쉬는 모든 순간마다 후회한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출산은 순조로웠다. 3.1kg의 건강한 사내아이였다. 하얀 피부와 깊고 검은 눈동자는 아버님을 꼭 닮아 있었다. 간호사가 아이를 내 품에 안겨주었을 때 나는 참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다. 배신의 핏줄이었지만 너무나 순수하고 천진난만해서 가슴이 아팠다. 간호사가 내게 물었다. 아기 이름은 뭐라고 지으실 거예요? 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문득 민준 씨가 언젠가 아들이 태어나면 지어주고 싶다던 이름이 떠올랐다. 발글민, 떡떡. 밝고 덕망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다. 나는 눈물 속에서 씁쓸하게 웃었다. 민덕이요. 박민덕. 우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님은 마죽 나오지 않았다. 방에 누워 계셨지만 아기 울음소리를 듣자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오셨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다. 내 품에 안긴 아이를 보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제 할아비를 독 닮았구나. 나는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수천 개의 바늘로 찔리는 듯했다. 그날 이후 민덕이는 집안 모든 시선의 중심이 되었다. 사랑, 영민, 그리고 지울 수 없는 과거의 그림자가 그 시선 속에 뒤섞여 있었다. 내가 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면 아버님은 멀리서 몰래 훔쳐볼 뿐이었다. 가끔 창가에 서서 붉어진 눈으로 입술을 달싹이며 아이를 부르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고개를 돌리곤 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내게 통장 하나를 건넸다. 이건 민덕이를 위한 거다. 나중에 커서 우리보다는 깨끗한 시작을 해야지. 나는 말없이 통장을 받았다. 그의 마지막 준비라는 것을 직감했다. 집안에서는 누구도 진심으로 웃지 않았다. 민덕이는 모든 행동이 말할 수 없는 과거를 상기시키는 무거운 공기 속에서 자라났다. 민덕이가 태어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먼 지방에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고 그저 서툰 글씨로 어머니께 라고만 적혀 있었다. 어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첫 줄을 읽자마자 그녀는 무너지듯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다. 어머니, 오랫동안 사라져서 죄송합니다. 누구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이복 동생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세요? 저는 늘 따뜻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가정이요. 하지만 모든 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은 우리가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를 돌봐주세요. 그 아이가 누구의 자식이든 우리 가족의 피를 나눈 아이입니다. 아들 민준 올림. 그 편지 이후 어머님은 가벼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더 이상 말씀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고 그저 멍한 눈으로 민덕이를 바라보실 뿐이었다. 집안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나 자신이 집안을 짓누르는 무거운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일주일 후 아버님이 나와 어머님을 거실로 불렀다. 탁자 위에는 서류 뭉치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고향에 있는 땅을 팔았다. 통장에 있는 돈 전부
민덕이 앞으로 남겨두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아버님 뭘 하시려고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지쳐 있었지만 단호했다. 나는 멀리 떠날 거다. 이 집에 너무 많은 상처를 남겼어. 내 존재가 모두를 더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나는 통곡했다. 제발, 아버지, 가지 마세요. 더 이상 누구도 잃고 싶지 않아요. 아버님은 다가와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너는 민덕이를 위해 살아라. 이 악몽을 평생 짊어지고 살지 마. 그 아이는 죄가 없다. 하지만 나는 죄인이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모두가 잠든 사이 떠났다. 식탁 위에는 집 열쇠 꾸러미와 통장, 그리고 민준 씨와 내가 막 결혼했을 때 찍은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날 이후 아버님과 연락이 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 가족은 이제 나와 어머님, 그리고 민덕이 세 사람만 남게 되었다. 세대가 모여 살던 북적거리던 집은 이제 싸늘한 저녁마다 아기 울음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아버님이 떠나고 3달이 지났다. 나는 사회와 거의 단절된 채 살았다. 집안에서 아이를 돌보고 언젠가 희미한 희망이라도 찾아오기를 막연히 기다릴 뿐이었다. 어머님은 건강이 많이 약해지셨다. 종일 창가에 앉아 누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먼 곳을 바라보셨다. 어느 비 내리는 오후, 대문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 기사려니 생각하고 민덕이를 안고 문을 열었다. 하지만 내 앞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깡마르고 키가 큰 한 여자가 흠뻑 젖은 비옷을 입은 채 서 있었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흘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낯섦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이 이 집 며느리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요. 그녀는 사늘하게 비웃었다. 나는 박진태 씨의 전처이자 민준이의 생모요.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아니에요, 아버님은 어머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자신을 안여사라고 밝힌 그 여자는 처절하게 웃었다. 죽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그 남자는 나를 버리고 당신 어머니에게 갔소. 우리 사이에 낳은 딸까지 버려두고 말이야. 그리고는 혼자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 나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딸 달이 있었다고요. 안여사는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그녀 옆에 서 있었다. 그 아이의 얼굴은 놀랍게도 나와 닮아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떨렸다. 안여사가 말을 이었다. 그 아이가 민준이의 이복 누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지. 그 아이가 바로 당신의 생모라는 사실을. 나는 심연으로 추락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속삭였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당신 생각에 그 남자가 왜 그렇게 당신을 감싸고 돌았겠소? 왜 친아들인 민준이보다 당신에게 더 신경을 썼겠냐고. 그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한 민덕이를 껴안았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알고 보니 나는 시아버지와 아이를 낳은 것만이 아니었다. 어쩌면 내 친할아버지일지도 모르는 남자와 아이를 낳은 것이었다. 그 진실은 너무나 잔인했다. 안 여사는 나를 잠시 쳐다보더니 그대로 돌아서서 가버렸다. 사과도 원망도 없이 그저 한마디를 남겼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 집안은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잘못됐어.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민덕이 곁에 앉아 아이의 여린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심장이 수천 개의 바늘에 찔리는 듯했다. 나는 내 비극이 시아버지와 아이를 가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박진태의 친손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비극은 끔찍한 혈족 상잔의 죄악으로 변해버렸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어머님을 찾아갔다. 그녀는 조상위패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머니의 친달이 맞나요?
그녀는 당황한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왜 그런 걸 묻는 게냐? 나는 한 여사에 대한 이야기, 사진, 그리고 수십 년간 묻혀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머님의 얼굴이 점차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그 여자가 맞게 말했어. 나는 널 낳지 않았다. 너는 내 남편의 손녀다. 네가 2살 때 내가 너를 데려와 키웠다. 박서방이 세상에 손가락질이 두려워 친손녀를 숨겼던 게야. 그럼 저는 아버지의 조카이고 버려진 여자의 딸이었군요. 아니,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님은 내 손을 잡으며 흐느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게야. 그리고 침묵한 나도 잘못했어. 나는 이 일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는 모든 진실을 담아 민준 씨에게 편지를 썼다.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은 남편에게 나는 이렇게 썼다. 민준 씨, 이제 당신을 남편이라 부를 자격도 없네요. 나는 버려진 딸이었고 하나의 잘못이 낳은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 민덕이는 그 잘못이 낳은 또 다른 죄악의 고리입니다. 만약 용서할 수 있다면 돌아와 주세요.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그래도 이해합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아요. 단지 당신이 알아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 같아요. 일주일 후 답장이 왔다. 돌아가는 중이야. 단 한 줄의 문자였다. 나는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는 것처럼 통곡했다. 희망 때문이 아니었다. 마침내 나와 함께 이 끔찍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낸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나는 창가에 서서 민덕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1년 넘게 떨어져 있던 남편 민준 씨가 들어서고 있었다. 그의 여행 가방은 흠뻑 젖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편지 읽었어. 그의 모든 글자에서 믿을 수 없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고통이 느껴졌다. 나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라는 거. 민준 씨는 나를, 그리고 내 품에 안긴 아이를 보았다. 아이의 눈은 그를 꼭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아버지가 이 아이의 아버지야? 나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다. 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거짓과 기만, 그리고 폭력이었어요.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집안은 침묵에 잠겼다. 빗소리와 나의 조용한 흐느낌만이 들릴 뿐이었다. 잠시 후 민준 씨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알아, 서울에 있는 동안 아버지가 당신을 보는 눈빛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지. 그냥 아버지가 며느리를 아끼는 마음일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던 거야.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한 번도 그 사람을 사랑한 적 없어요. 그럴 수 없었어요. 나는 그냥 입양된 아이였고, 나 스스로도 멈출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뿐이에요. 후회해요. 정말 사무치게 후회해요. 민준 씨는 손을 뺐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다. 그는 그전 알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나는 민덕이를 내려다보고 다시 그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 집을 떠나고 싶어요. 아이를 데리고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이 집은 온통 유령들로 가득 차 있어요. 민준 씨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한참 동안 밖을 내다보던 그가 돌아섰다. 막지 않을게. 하지만 당신과 아이를 외면할 수도 없어. 어쨌든 저 아이도 우리 집안에 피가 섞여 있고 나는 서류상으로나마 아직 당신 남편이니까.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고통 때문인지 안도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민준 씨가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 역시 산산조각 났고 이제 그 고통의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민준 씨가 돌아온 다음 날 어머님은 가족 회의를 소집했다.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수십 년간 숨겨져 왔던 비밀이 모두 드러나는 집안의 내부 심판과도 같았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공기는 숨 막힐 듯이 무거웠다. 할아버님, 할머님, 삼촌과 고모들까지 모두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얼굴로 참석했다. 어머님이 일어섰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일어났던 일들, 묻어두었던 비밀들을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모두가 침묵한 채 어머님을 바라보았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집안의 체면이 두려워서 이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진실은 알려줘야만 합니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삼촌과 고모들은 수군거렸고 몇몇은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가문의 가장이신 할아버님은 고개를 떨구며 흐느끼셨다. 우리 가문이 누구도 마주하려 하지 않았던 잘못들 때문에 이렇게 갈라졌구나. 어머님은 말을 멈추고 나와 민준 씨를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이 거짓 속에서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마주하고 책임을 질 것인지. 방안은 침묵에 잠겼다. 그때 민준 씨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할 수 없습니다. 이 가정에는 용서와 진실이 필요합니다. 저는 소연이 곁에 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나아갈 겁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경악과 공포에서 연민과 이해로 변해가는 얼굴들을 보았다.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 우리 가족은 비밀 때문에 무너졌지만 이제 그 폐허 위에서 다시 세워질 수도 있을 터였다. 폭풍 같았던 가족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은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갔다. 우리 가족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만 각자는 과거를 받아들이고 마주하기 시작했다. 나와 민준 씨는 집을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시아버지의 아들이자 나의 아들인 민덕이와 함께. 복잡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심을 기반으로 작은 보금자리를 꾸려나갔다. 어머님도 많이 변하셨다. 그녀는 남편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남은 시간 동안 그를 돌보며 자신의 침묵이 가져온 상처에 대해 사과했다. 늙고 병든 아버님은 후회 속에서 손주인 민덕이를 멀리서나마 지켜보며 자신의 죄를 씻고자 했다. 가족 중에는 우리를 용서한 사람도 영원히 떠나간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모두 진실, 가족의 그리고 용서에 대한 귀한 교훈을 얻었다. 나는 종종 폭풍 같았던 그 1년을 생각한다. 남편이 멀리 떠났을 때, 어둠 속에서 아이를 가졌을 때, 그리고 끔찍한 비밀이 밝혀졌을 때,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 같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 기회이기도 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나는 믿는다. 인생에 아무리 큰 비극이 닥쳐도 서로를 향한 일말의 인간애와 진실을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희망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